아, 냄새. 이분이 설립자래요. 우리 청소팀에라도 다시 이력서 넣어보시 그래요? 차가운 조롱이 로비를 찢었다. 내 손끝이 덜덜 떨렸다. 녹슨 열쇠가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40년 전 그 열쇠는 희망의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나를 미친 노인으로 몰아붙이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헤리티지 재단의 유리문은 나를 밀어내듯 닫혔다. 비가 갠 하늘 아래 내 낡은 신발이 젖은 대리석 위에 구겨져 있었다. 그때의 함성, 그때의 박수, 그때의 약속들이 모조리 썩은 냄새로 되살아났다. 이 재단 내 손으로 세웠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린 순간 대리석 위에 떨어진 열쇠가 짤랑 소리를 냈다. 마치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외치듯이. 추억 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차가운 가을비가 겨우 그쳤던 날이었어요. 축축한 도시의 공기가 한결 무겁게 느껴졌죠. 아침 햇살이 내가 밤새 모았던 폐지 더미 위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어요. 낡고 두꺼운 점퍼 안, 내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며칠 동안 닳고 다른 주머니 속을 지키던 그 녹슨 황동 열쇠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닿았어요. 그걸 단단히 움켜쥐고 재단 본부로 향하는 첫 차 버스에 몸을 실었죠. 삐걱거리는 버스 의자에 앉자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버스 안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힐끗거리는 눈초리들, 소리 없는 수군거림. 고개를 숙이자 곰팡이와 폐지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코끝을 맴돌았죠. 어제 내린 비에 젖은 폐지가 뿜어내는 냄새였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이까진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으니까.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던 그 표정을 지워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의 끝을 봐야만 했어요. 헤리티지 자선 재단 본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전 먼지 날리던 공터 위 작은 창고는 온데간데 없고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 뭐예요.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속에서 유독 그 건물만이 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어요. 자동문 앞에 섰어요. 센서가 내 남루한 모습을 읽지 못하는 건지 문이 칙마이너스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죠. 나는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 닫히려는 문틈으로 겨우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의 공기는 밖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따뜻하고 은은한 커피 향과 비싼 향수 냄새가 감돌았죠.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대리석 바닥, 정갈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과 후원자들이 오가는 모습. 내 낡은 옷차림과 흙먼지 묻은 신발은 이 모든 고급스러움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내가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그 시선들은 코를 찡그리는 움직임과 함께 차가운 혐오로 바뀌었어요. 내 몸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이었겠지. 나는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죠. 내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재빨리 코를 막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어깨가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2층 본부장실 대형 유리창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던 차강민 본부장이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와 내 앞에 섰어요. 잘 닦인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냄새가 가까워지자 그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내려놓았죠. 어르신, 무슨 일로 저희 재단에 오셨나요? 저희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헤리티지 자선재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끝에는 이미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목이 메었어요. 40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한마디를 겨우 뱉어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설립자 특별 금고가 있어서요. 오랫동안 못 왔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잘 관리된 얼굴에 노골적인 혐오감이 퍼지는 것을 보았어요. 금고라뇨? 어르신, 이런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오셔서 금고라니요? 내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요. 나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그 열쇠를 꺼냈어요. 녹슨 황동 열쇠가 내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죠. 이게 있어요. 제 남편과 제가 이 재단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속삭임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그는 그 열쇠를 내려다보더니 크게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는 대리석에 부딪혀 로비 전체로 되돌아왔죠. 이런 쇠붙이가 금고 열쇠라니? 어르신, 정신이 온전하신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이 내 양팔을 붙잡았어요. 나는 저항할 틈도 없이 끌려나갔죠. 그때였어요. 내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어요. 그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죠.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녹슨 황동 열쇠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그 소리만이 유일하게 울려 퍼졌죠.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의 절규는 유리문 밖으로 희미하게 흩어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낡은 운동화 끈이 유리문에 쓸리는 소리가 났어요. 차강민은 유리문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다시 오지 마세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어진 열쇠를 바라봤어요. 그 작은 쇠조각에는 40년간의 기억과 꿈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물상의 쇠덩이로 보일 뿐이었죠. 로비 안의 사람들은 금세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지 뭐예요. 마치 길가에 돌멩이 하나가 굴러온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잔잔한 뉴에이지 음악이 다시 은은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주었어요. 차갑게 식은 쇠의 감촉이 손바닥 전체에 퍼졌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재단 앞 벤치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등 뒤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차가운 시선이 따라왔어요. 나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낡은 점퍼를 통해 뼛속까지 냉기를 전했죠. 유리창 너머로 재단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정갈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후원자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마치 나 혼자 꾼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재단 안내 데스크의 앞에 서 있던 한지아 연구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그녀가 나를 잠시 바라보던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거든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재단 창립 당시 내 남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내가 제시한 열쇠 번호를 확인하고 설립자 전용 금고라는 그 문구를 보았을 거예요. 지하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뒤 다른 직원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더군요.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도 그 말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돈의 무게만 재는 곳이 재단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를 재는 곳이 재단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신념이었죠. 재단이 단순히 기부금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나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 이 자리에 재단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이 떠올랐죠. 작은 창고 건물 하나.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나와 남편이 지역 소외 계층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쌀밥을 나누어 먹던 모습. 벽에는 손으로 쓴 누구라도 존중받는 터전이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힘찬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죠. 돈 없다고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보증입니다. 그때는 모든 고객을, 아니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죠. 그때의 나는 이렇게 냄새 난다며 쫓겨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뒤돌아 재단 건물을 바라봤죠. 웅장한 유리와 콘크리트. 내 눈에는 그 건물이 차가운 철벽처럼 보였어요.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기부금의 힘만이 통하는 냉혹한 공간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꿈꿨던 재단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입술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느린 걸음으로 길을 걸어갔어요. 오가는 사람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며 코를 찡그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모욕을 당해서 감각이 무뎌진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꽃이 남아 있었어요. 창구 직원 중 한 명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젊은 여직원의 눈에서 나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저 아이라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재단 건물을 돌아봤어요. 한지아 연구원이 여전히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보았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빚을 갚으려는 사람의 얼굴 같았달까요? 뭔가 중요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죠. 내 뒷모습을 바라보던 지하 연구원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죠. 오늘 받은 모욕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무게를 재는 재단이어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나는 버스에서 내려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재단에서 받은 모욕감 때문인지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었죠. 내가 향하는 곳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창고였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곳은 그냥 허름한 폐자재 창고였겠지만 지난 몇 년간 그곳이 내 보금자리였지 뭐예요. 녹슨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끼익 철문이 마찰되는 소리가 귀를 찔렀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벽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와 환기가 잘 안 되는 습한 공기가 뒤섞인 냄새였죠.
나는 이 냄새가 옷에 배어 재단 사람들에게 악취로 느껴졌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과 외로움이 스며든 환경 때문에 생긴 냄새였지. 남편의 억울한 죽음 후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몸 하나 기댈 곳 없어 숨어 살 듯 선택한 곳이 이 창고였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싫었던 내 자존심이 나를 이곳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바라봤어요. 벤치에서 다시 주운 그 녹슨 황동 열쇠 말이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980년대 초 작은 창고에서 남편과 함께 지역 사람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 우리는 작은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밤새도록 재단의 미래를 이야기했었죠. 남편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순영아, 걱정 마.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돼. 우리는 사람을 보는 재단을 만들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손수 나무판에 써서 벽에 붙여놓았던 가난한 이도 안심할 터전이라는 문구가 지금도 눈앞에 선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 뭐예요. 재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남편은 대기업의 불법적인 재단 기금 유용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남편은 기금은 오로지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죠. 신문 일면에는 재단 설립자, 기부금 횡령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컸으니까. 결국 남편은 구치소에서 병을 얻어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내게 남은 건 남편의 명예와 내 자신의 존엄뿐이었어요. 나는 낡은 쌀포대 위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낡은 열쇠가 내 유일한 증거였죠. 나는 이 열쇠를 지켜야만 했어요.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재단의 초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한편 그 시각 재단에서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였어요. 헤리티지 재단 본부 한지아 연구원은 동료들이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간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어제 내가 제시했던 열쇠 번호와 연결된 금고 번호를 다시 조심스럽게 입력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메시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설립자 전용 금고 마이너스 초기 정신 계정. 나는 그 문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어요. 돈이 아닌 정신이라니. 내 남편의 유일한 유산이었죠. 지하 연구원은 곧장 2층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본부장실에 노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차강민은 분명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녀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서류에는 차강민의 비리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VIP 후원금 계좌 거래 내역 조작과 초기 재단 설립 기금을 부동산 투자로 돌린 기록 같은 것들이었겠죠. 본부장님, 이 자료들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차강민은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여유만만하게 웃었을 거예요. 한 연구원,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군. 누가 보냈는지 뻔한데 말이야. 요즘 자네 아버님 노후생활지원금은 잘 들어가고 있나? 협박이었을 거예요. 노골적인 협박. 지하 연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재단은 나눔과 봉사를 위한 곳이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지하 연구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의감과 분노는 차강민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권력은 언제나 진실보다 강하니까. 나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비닐 쇼핑백을 바라봤어요. 내가 늘 폐지를 모아 다녔던 그 쇼핑백. 그 안에는 이 열쇠 외에 남편의 손때 묻은 옛 자료, 몇 점과 지역 복지관의 익명으로 기부했던 영수증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돈이 아닌 내 마음의 무게가 담긴 증거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재단 본부로 향했어요. 어제의 모욕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창고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재단 입구에서 몇 걸음 떨어진 벤치로 향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나는 결국 의식을 잃고 벤치 위에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나를 힐끗 스쳐 지나갔어요. 냄새 때문인지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더군요. 벤치 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손 냄새를 맡고는 하악 소리를 내며 도망쳤어요. 나는 차가운 벤치 위에서 홀로 남겨졌어요. 그때 누군가 달려왔어요. 인근 복지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지 뭐예요. 바로 요리사 김도진이었어요. 복지관 창문 너머로 쓰러진 노인을 본 그가 즉시 달려나왔을 거예요. 그는 냄새에 개의치 않고 나에게 달려왔죠.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내 몸 상태를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그 녹슨 황동 열쇠였죠. 그가 열쇠를 집어들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회장님. 정말 오순영 회장님이세요? 40년 전 그가 처음 재단에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나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주며 이런 말을 했었죠. 도진 씨 덕분에 재단이 잘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도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모두가 나를 미친 노인,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알아봐 주었지 뭐예요. 도진 씨는 나를 복지관 임시 휴게 공간으로 옮기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잠시 후 내가 의식을 되찾자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죠. 이거 할머니 거 맞죠? 떨어뜨리셨어요. 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진짜 신분까지 알아봐 주었으니까요. 한상욱입니다. 아니, 김도진입니다. 예전에 재단에서 운전기사 일을 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낡은 쪽지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거 40년 전 회장님이 손으로 써주신 격려 메모예요. 그때 절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나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김도진 씨는 내가 남편과 함께 지키려 했던 초심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뭐예요. 우리는 함께 재단의 진실을 파헤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진 씨는 재단 내부 사정에 밝았고 나는 설립자의 기억과 열쇠라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김도진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재단 초기부터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내 남편의 억울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단의 초심을 되찾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우리는 복지관 구석에서 함께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단 사회공헌팀의 한지아 연구원이 복지관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차강민에게 협박당한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더 이상 저 사람 짓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하 연구원은 자신이 확보한 내부 시스템 로그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차강민 본부장이 VIP 후원금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작한 흔적, 그리고 초기 재단 설립 기금을 부동산 투자로 돌린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김도진이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이걸로 저 사람의 설립 정신 훼손과 기금 유용 행위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지하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차강민의 협박을 털어놓았어요. 저 사람, 제 부모님 통장과 커리어를 가지고 저를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재단은 나눔과 봉사를 위한 곳이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니까요.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우리는 흑백의 재단 초기 설립 사진을 바라봤죠. 사진 속에는 희망에 찬 젊은 부부나와 남편과 웃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 작은 창고 하나였죠. 저 비닐봉지가 전부였는데 내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지하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의 마음이 지금의 저희에게도 필요해요.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내 손에 쥐어진 녹슨 황동 열쇠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열쇠가 이제 정의를 위한 전투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나와 김도진, 한지아 연구원, 우리 세 사람은 복지관 구석의 작은 탁자에 모여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 뭐예요. 도진 씨는 낡은 수첩을 꺼내 재단 내부 절차와 차강민의 동선을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회장님, 저 인간은 분명 금고 개봉을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하 연구원은 차강민에게 협박당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듯 손을 비비면서도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지는 듯 했죠. 본부장님이 제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는 걸 들었을 때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굴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하 연구원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어요. 내 손이 닿자 그녀가 움츠러들다가도 이내 긴장을 풀더군요. 그녀의 눈빛은 내가 40년 전 남편과 함께 느꼈던 그 순수한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재단이 왜 세워졌는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지하 연구원은 자신이 확보한 내부 시스템 로그 자료들을 다시 보여주었어요. 차강민 본부장이 VIP 후원금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작한 흔적들, 그리고 초기 재단 설립 기금을 부동산 투자로 돌린 기록도 확실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재단의 심장을 썩게 만드는 일이에요. 도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고에서 내가 들고 왔던 낡은 비닐 쇼핑백 속 자료들을 꺼냈어요. 남편이 직접 서명한 초기 설립 이념, 문서의 사본과 내가 폐지를 팔아 조금씩 모아 익명으로 기부했던 복지관 영수증 사본들이었죠. 지아 씨가 확보한 자료는 차강민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서들은 회장님과 사장님의 결백을 증명할 거고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재단의 초심을 되찾는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도진 씨가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는 금고 개봉을 위한 법무팀의 허가를 받아낼 준비를 완료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죠. 지하연구원은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금고 개봉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했고 나는 그 문서에 내 열쇠 번호를 적어 넣었어요. 열쇠를 건네자 지하연구원이 내 손을 꽉 잡더군요. 그녀의 손은 젊었지만 그 온기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믿기로 한 거예요. 이 외로운 싸움을 함께 이겨내기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재단 본부 앞으로 향했어요. 도진 씨가 빌려준 깨끗한 외투를 입었지만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재단 본부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재단 앞에는 여러 대의 취재진 차량과 기자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소음처럼 느껴졌죠.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곧바로 한 기자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재단 창립을 주장하시는 오순영 할머니 맞으세요?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진 씨가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지 뭐예요. 폐지 줍는 노인, 재단 창립 주장, 황당한 기금 노린 소동. 기사 내용은 나를 정신이 불안정한 노인으로 매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차강민이 미리 준비해둔 대규모 언론 플레이였죠. 그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차강민이 재단 내부에서 나타나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는 완벽한 태도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해당 어르신은 며칠 전부터 저희 재단에 계속 나타나셔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후원자 보호와 재단의 신뢰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해서 잠시 내가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주변의 기자들은 차강민의 말을 받아 적기에 바빴어요. 진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죠. 오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온라인 댓글창에는 노망난 노인, 돈에 눈이 멀었다 같은 악플들이 쏟아졌고 저녁 뉴스에서도 황당한 주장을 하는 노인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지 뭐예요. 나는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강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지하 연구원을 따로 불러 가족까지 위협하며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도진 씨에게 들었어요. 부모님 노후생활지원금도 저희 후원 계정에 있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이와 동시에 차강민은 재단 이사회에 기금 유용은폐를 위한 금고 개봉 임시 보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빨간색 인장이 찍힌 통지서가 도착했죠. 나는 그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창고의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나를 질식시키는 듯 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눅눅한 절망이 폐부 깊숙이 박히는 기분이었죠.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사람들이 다 날 비웃고 있어. 나는 낡은 쌀 포대 위에서 중얼거렸어요. 법원 통지서가 도착한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는 복지관 구석의 임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부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고 온라인에서는 나를 향한 공격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려다 내 자신까지 완전히 부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탁자로 걸어갔어요. 그 위에는 녹슨 황동 열쇠가 놓여 있었죠. 나는 열쇠를 집어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걸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았죠. 이걸 버려야 해.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할머니, 안 돼요. 김도진 씨가 급히 일어났어요. 그는 내가 창고에서 가져다 둔 낡은 비닐 쇼핑백을 뒤졌어요. 그가 꺼내 든 것은 내가 폐지를 팔아모은 돈으로 복지관에 익명 기부했던 낡은 영수증 사본들이었어요. 회장님, 이걸 보세요. 이 창고에 살면서도, 이 냄새나는 옷을 입으면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회장님의 의무고 자존심이었잖아요. 40년 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그 마음이요. 그 초심이 지금 이 열쇠 안에, 설립자 특별금고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꺼내야 합니다. 한지아 연구원 역시 나를 향해 달려왔죠.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비열함만 승리하게 둘 수는 없어요. 지하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외침은 단호했어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나한테는 이제 남은 게 없어. 법도 사람도 내 편이 없어. 지하 연구원은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힘을 냈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 자료를 언론에 모두 공개할 거예요. 내부 고발자로 서서 제 모든 것을 걸게요. 하지만 금고 안에 초기 정신 문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저희의 폭로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재단 본연의 정의를 되찾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들려왔죠. 순영아, 미안해. 내가 원칙을 지키려다가. 남편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나도 그냥 숨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굴복하면 남편의 희생과 이 재단의 초심은 영원히 차강민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예요. 내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어요. 그래. 내가 만든 재단이었어. 되찾자.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나는 열쇠를 던지려던 손을 멈추고 열쇠를 가슴에 품었어요. 우리는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맹세했어요.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한지아 연구원은 밤새 정리한 차강민의 기금, 유용 증거와 후원금 조작 내역을 금융감독기관과 신뢰하는 언론사에 전송했어요. 헤리티지 재단 설립 정신 훼손에 대한 내부 고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죠. 김도진 씨는 남편의 초기 설립 이념, 문서 사본과 나의 익명 기부 영수증들을 들고 법무팀과 이사회를 찾아갔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즉시 재단을 덮쳤어요. 오전 10시 재단 본부 로비는 혼란에 빠졌어요.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곧이어 금융감독기관의 직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죠. 차강민은 본부장실에서 당황한 기색으로 연신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내가 로비로 들어섰어요. 나는 깨끗하게 씻고 도진 씨가 빌려준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녹슨 황동 열쇠를 목에 걸었죠. 내 뒤에는 김도진 씨와 한지아 연구원이 굳건히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나는 당당하게 차강민 본부장실 문을 열었어요. 차강민 본부장, 나는 당신에게 이 재단의 초심을 되찾으라고 최후 통첩을 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유용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어진 이웃의 희망입니다. 그 순간 지하 연구원이 로비 전체 스피커에 연결한 설립 당시 남편의 육성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힘찼죠. 돈 없다고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보증입니다. 누구라도 존중받는 터전.
그 목소리는 차강민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는 당황하여 지하 연구원을 쳐다보더군요. 지하 연구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의 무게는 돈으로 잴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나는 마침내 설립자 전용 금고 앞에 섰어요. 수많은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죠. 내 손에 쥐어진 녹슨 황동 열쇠가 40년의 침묵을 깨고 자물쇠에 꽂히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어요. 철컥.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화려한 돈다발이 아닌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존된 재단 초기 설립 헌장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나의 서명, 그리고 기금은 오로지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것은 정의의 금고가 지켜낸 40년의 침묵이자 이제 세상에 공개될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나는 그 헌장을 품에 안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이제야 당신의 누명이 벗겨졌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재단의 초심이 돌아왔어요. 로비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아닌 따뜻한 감동과 인간적인 존중의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나는 그곳에서 냄새 난다며 쫓겨났던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나는 헤리티지 자선 재단의 진정한 설립자였지 뭐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어느 맑은 겨울날이었어요. 나는 다시 그 재단 본부 로비에 서 있었죠. 그날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닫히려 했던 자동문이 이번에는 나를 향해 활짝 열리더군요. 쫓겨났던 그날과 똑같은 은은한 향기가 로비에 감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고요. 직원들이 나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혐오나 호기심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로비 한가운데 예전에는 값비싼 현대 미술품이 걸려있던 그 벽에 남편과 내가 함께 서명했던 설립 헌장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기금은 오로지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 굵은 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나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도진 씨와 지하 연구원이 마련해준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내게서 났던 그 냄새는 단순히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40년간 짓밟혔던 진실의 냄새였다는 걸요.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한지아 연구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이제 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이끄는 중심이 되었죠. 그녀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참 따뜻했어요. 오늘은 재단 로비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를 여는 첫날이었거든요. 40년 전 우리가 작은 창고에서 했던 바로 그 일이었죠. 나는 주머니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그 녹슨 황동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지아 씨, 이 열쇠 말이에요. 이걸로 그 굳게 닫힌 금고를 열었지만 사실 이 열쇠가 진짜 문을 연 건 아니었어요. 지하 연구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진짜 문을 연 건 바로 당신과 도진 씨 같은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를 잴 줄 아는 마음 말이에요. 나는 그녀와 함께 헌장 앞에 섰어요. 헌장 옆에는 40년 전 작은 창고 앞에서 남편과 내가 활짝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죠. 남편은 떠났지만 그 정신은 이제 당신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거겠죠. 나는 유리창 밖을 내다봤어요. 며칠 전 내가 쫓겨나 앉아있던 그 벤치 위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녹슨 열쇠는 이제 그저 낡은 롯세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열쇠가 내게 가르쳐 준 진실은 영원할 거예요. 진짜 금고는 차가운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서로의 온기로 새롭게 열어야 하는 진짜 문이지 뭐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